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무굴 제국이 통치했었던 그 시기에 발달했었던 인도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달했었던 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무굴 제국이 어떻게 발전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 때에 제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도란 나라가 바로 힌두교의 나라기는 한데 거기에 난데없이 이슬람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슬람이 바로 이 인도의 문화와 같이 융합이 돼서 어떤 형태의 문화가 발달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270페이지, 271페이지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프린트는 1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우러지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문화의 특징을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도에다가 바로 지배계층이었던 이슬람의 문화가 같이 합쳐지게 되니까 이 둘이 합쳐진 그런 형태의 독특한 형태의 문화가 발달했다 볼 수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뭐라 보냐면 인도 가운데점 이슬람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도 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슬람 사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사원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거의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조금씩 좀 다른 게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인도만의 이슬람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화는 인도 사회에 엄청나게 커다란 그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에서 주장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신 앞에 전부 다 평등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의 경우에는 카스트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사회에 브라만 계층과 같은 높은 계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힌두교가 좋았겠죠. 하지만은 수드라라든가 그거보다 더 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이슬람의 평등주의에 굉장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실질적으로는 당시에 이 이슬람이 인도를 정복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상에서의 하층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교로 개종했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도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서 아예 새로운 종교까지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바로 시크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예요. 자, 이 시크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었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종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힌두교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이론 중에서 인도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서 만들었던 종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한번 내봅시다. 힌두교는 다신교입니까? 일신교입니까? 힌두교는 바로 신이 여러 명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시크교의 경우에는 신을 하나로 봅니다. 유일신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힌두교 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 신들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들만의 신의 형상한 모습 같은 것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배 같은 것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이 인도인들의 생활을 담당했다 볼 수 있었던 이런 카스트 제도 매우 중요시 여겼었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시크교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우상, 즉 여러 다른 신들의 모습들을 형상화했던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해요. 이것은 바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카스트 제도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힌두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없앴다고 하는 건 측면이 있기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무엇하고 해가지고서
이 시크교가 무조건 이슬람교를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즉 금욕주의 같은 것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힌두교를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브라만 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과 제대로 된 소통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이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금욕적인 생활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 바로 이러한 이 힌두교의 금욕적인 생활 같은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 바로 이 시크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TV에도 나오기도 해요. 이쪽과 관련된 그 문화를 다루는 것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머리 모양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로 이 이슬람 사람들처럼 머리에다가 터번을 두릅니다. 그리고 이 터번을 두르는 것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처럼 말이죠. 기본적으로 유일신에 대해서 엄청난 끝없는 사랑과 그 다음에 경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힌두교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바로 윤회나 고통과 같은 그런 분야에서 영원히 벗어나가지고서 바로 신의 옆으로 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슬람의 요소와 그 다음에 힌두교의 요소를 같이 합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종교가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271페이지 나와 있는 황금사원과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보통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가지고서 여행을 돌아다니다가 머리에다 터번을 둘렀는데 그 사람 이름 물어보니까 싱 뭐 이렇게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신 아닙니다. 싱입니다. 싱.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시크교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측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르두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무굴 제국의 종교는 뭔가요? 바로 이슬람교죠.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쿠란을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무슨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었습니까? 바로 아랍어였었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슬람교가 나중에 점차 퍼져나가게 되면서 옛날 사사왕조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지역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면서 고대부터 존재했었던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긴 하지만 옛날부터 내려왔었던 이 페르시아어를 같이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후손이었던 바부르라고 한 사람이 인도로 들어와 가지고서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됐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의 언어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아랍어의 언어적인 요소가 힌두어와 같이 섞여가지고서 독창적인 그런 형태의 우르두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언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당연히 인도 내부에서는 바로 이 우르두어가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힌두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랍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용되기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용어는 우르두어라고 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건축 양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인도의 건축 양식, 기존에 있었던 인도의 건축 양식에다가 이슬람의 건축 양식을 같이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여러분은 교과서 몇 페이지를 봐보냐면 272페이지에 보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에서 가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출입문의 영꽃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돔의 꼭대기 장식과 같은 것들은 바로 기존에 있었던 힌두교를 본따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원래 하나의 이제 이슬람식의 무덤이었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첨탑을 세웠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벽면 전체에는 바로 아라베스크와 같은 그런 장식적인 글씨체 같은 것이 만들었다는 건 측면을 봤을 때 이슬람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이 건축 양식 자체가 이슬람의 양식
양식과 힌두인들, 즉 인도인들의 건축 양식이 같이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이 타지마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원래 페르시아에서는 세밀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세밀화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대요. 근데 이것을 인도 쪽에서 수용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인도만의 페르시아 방식의 세밀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인도 형식으로 만들어졌었던 이 인도의 무굴 제국의 그림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굴회화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교과서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무굴 제국의 세밀화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린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인도 이슬람 문화, 이 문화를 이 무굴 시대 때에, 무굴 제국의 통치 시대 때에 발달했었던 인도의 문화를 일컬어서 인도 이슬람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자, 별표 하나 채워주는데 이거 자체에서 내용을 보면요, 먼저 특징 밑줄 맞춥니다.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를 융합시킨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바로 시크교, 별표 한 개 반. 바로 동그라미 1번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 동그라미 2번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절충을 이루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유일신 숭배 사상이 보였었고, 동그라미 4번 우상 숭배와 카스트제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바로 금욕주의적인 형태가 있었었죠. 바로 2번,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것을 많이 본다다 볼 수 있겠지만 5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힌두교의 것을 많이 본다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제 탐구에 나와 있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별표 하나, 우르두어. 자, 우르두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힌두어와, 동그라미 1번 힌두어와 페르시아 언어, 그리고 아랍어를 혼합해서 만든 그런 형태의 언어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동그라미 2번에는 바로 공용어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역시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즉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무굴 제국의 언어는 이 우르두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건축 분야에서는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조화를 이루었었는데요. 대표적인 건축물이 뭡니까? 바로 타지마할이었었죠. 타지마할. 적어주세요. 미술적인 측면에서는 페르시아의 세밀화와 인도의 미술이 같이 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미술 자체에다가 별표 반 개만 쳐주세요. 반 개는 알아서 치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무굴회화라고 하는 무굴 제국만의 세밀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동남아시아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서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과 그 다음에 동방이 서로 이제 바닷길을 통과해 가지고서 만나는 일종의 교통로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서, 비록 이 지역에서는 문명이 발달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렇지만은 여러 지역에서 발달됐던 문명이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지만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문명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동남아시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당시에 인도 지역에서 발달했었던 바로 상좌부 불교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힌두교가 인도 쪽으로 되게 많이 동남아시아 지역 쪽으로 되게 많이 전파했다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래가지고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러 개 국가들이 많이 등장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베트남. 중국이 한무제 때 잠깐 정복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 지역이 당나라 시대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베트남의 모습을 갖춰주게 되었고 여러 개의 왕조가 등장했었다. 그리고 또 뭐 리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죠. 자, 그런데 이 시대쯤 오게 되면 약 13세기 전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이 이슬람이라고 한
그런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점차 융성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영향을 당연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상업을 중시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상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줬었던 바로 이슬람의 신을 향한 열정 뭐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래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었겠죠. 자,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들과 교육을 많이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로 아예 개종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왕조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13세기 이후에 특히 섬 지역과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요 반도 있죠? 이 반도가 바로 말레이 반도인데 이 말레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이슬람 왕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말레이 반도가 왜 중요한 거냐? 바로 당시의 교역로가 이쪽에 인도가 있다고 한다면 당시의 교역로가 이쪽을 통해 가지고서 지나가는 것이 동방으로 가기에 훨씬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쪽을 가게 되면 너무 돌아가거든요. 무역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겠습니까? 정말 큰 이익이거든요. 때문에 당시에 이쪽 지역으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지역은 전 세계의 유통에서의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자, 당연히 이 지역을 장악하는 세력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배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서 중간에 통행세라도 받는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을 노려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몰라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왕조의 경우에는 15세기 때쯤에 바로 이쪽에 있었던 이 말레이 반도에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점차 힘을 키워나가다가 드디어 말레이 반도와 그 건너편에 있는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서 이쪽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몰라카 해협을 장악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었다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되었었던 유럽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물건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향료예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후추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자, 특히 이런 후추와 같은 그런 향료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 시대 때쯤에 유럽 사람들이 갖지 못했었던 음식 보관을 하는 그런 기술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유럽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주식이 뭡니까? 바로 빵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고기 같은 것을 많이 좋아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고기로 만들었을 때는 이 고기는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몽골 초원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고기를 아예 얼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온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를 햇빛에 말려가지고서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곳도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기를 그렇게 쉽게 먹기가 되게 좀 어려웠던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먹는 것도 있긴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일종의 발효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땅에 묻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서 이 고기가 전부 다 썩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고기를 먹은 다음에 나중에 또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그 고기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코를 막아주는 겁니다. 즉, 후추라든가 뭐 정향과 같은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바로 이러한 고기에다가 뿌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강렬한 맛이라든가 그 강렬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이 고기의 썩은 내 같은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많이 뿌려서 먹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썩은 고기 같은 것도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썩은 고기를 먹었던 것은 아니겠죠. 바로 이런 고기 같은 것을 먹는 것이 어느 정도 소독이 된다고 하는 건 생각까지도 갖게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일까요?
당시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었던 이런 향신료.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점차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후추 있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도 후추 같은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후추는 이거 갈기 전엔 아주 조그만 요만한 그런 알갱이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후추 1g이 황금 1g하고 같은 가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 이 후추 같은 그런 향신료를 찾는 것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향신료가 주로 어느 곳에 나오는 곳이냐? 바로 인도와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바로 중앙에 있었던 그 동양과 서양의 가운데 위치해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피해 가지고서 포르투갈이라고 한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이슬람 세력을 쏙 빼고 동방과 교역을 할 수 있는 길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들이 가다가 바로 이 후추가 나는 곳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무역의 핵심적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근처에서 또 이제 후추 나는 곳도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그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후추가 나는 곳이라든가 혹은 이런 동방의 물산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그런 지역을 자기네들이 차지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중간에 얻어지는 그 이익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포르투갈이 나중에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 물라카 왕국을 공격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물라카 왕국은 포르투갈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됐고 포르투갈은 이 지역을 완벽하게 다스린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대해서만 좀 물라카 해협이 있는 이쪽 근처에서만 바로 세력을 가져가지고서 여기에서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향료 무역이 되게 많이 발달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고요. 자, 이번 세 번째 베트남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베트남의 경우에는 리 왕조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쩐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쩐 왕조의 경우에는 나라 이름이 쩐이에요. 근데 쩐 왕조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애국심을 불태우는 그런 유명한 그런 장군이 한 명 등장하게 되죠. 즉 이때 당시에 남송이 아직까지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때 예전에도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몽골족이 바로 남송을 뒤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티베트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여러 개의 왕조를 막 멸망시키면서 그러면서 남송 바로 밑에 있는 베트남까지 오게 됐는데 베트남이 바로 이 몽골족에게 저항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몽골족은 이때 당시에 베트남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쩐 왕조 쪽에서는 바로 쩐 흥다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한 명 등장하게 돼요. 이 장군은 바로 몽골족이 공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베트남의 쩐 왕조의 수도까지 함락을 당합니다. 자, 그렇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모든 베트남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몽골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너희들의 가족을 유린하고 너희들의 재산과 모든 것을 전부 다 뺏어가고 있다. 너희들은 손 놓고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저들과 싸우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베트남인들은 나중에 이제 미국에게도 제대로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그런 게릴라 전법 같은 것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왜? 바로 이 베트남 지역에는 밀림지대지 초원지대가 아니잖아요. 초원지대의 경우에는 몽골족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베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대 밀림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밀림 속에 숨어 있다가 몽골족이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하게 되면서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아마 한 3번인가 정도 이후에 바로 이 몽골족이 이 베트남을 침공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베트남이 이 쩐 왕조는 이 몽골족의 침략을 최종적으로 다 막아냅니다. 물론 막아낸 다음에도 확실히 몽골족이 얼마나 힘이 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어떻게 했었냐면 조공사절을 보내가지고서 더 이상 침략을 하지 마시지요 뭐 이런 식의 사절을 보내가지고서 화해를 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들과 같이 싸우는 과정 중에서 이 몽골족과 같이 싸우는 과정 중에서 베트남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쳤단 말입니다. 뭉치면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베트남 민족이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위대한 베트남의 역사를 자손 만대에게 물려주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죠. 당시에
중국은 이 베트남 지역을 보통 뭐라고 불렸었냐면 월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쩌낭조는 뭘 만들었었냐면 월나라의 역사책, 즉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이 있었죠. 이걸 본따서 바로 월나라의 역사책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큰 월나라의 역사책이라고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월사기라고 하는 책을 이때 당시에 편찬하게 돼요. 그리고 중국의 한자를 이때 당시에 베트남의 지배계층은 주로 썼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중국인들도 옛날 한자 갖다 놓고서 읽어보라고 하면 못 읽어요. 자,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한자들이 있고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그 한자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이 베트남인들은 한자를 모방을 하긴 했는데 한자와는 좀 다른 형태의 자신들만의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문자가 지금 현재 베트남어가 나오기 전에 옛날 베트남어, 바로 쯔놈 문자라고 합니다. 이 쯔놈 문자를 바로 이 쩌누왕조 때에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었냐? 아무리 천하에 최강 강력했었던 국가인,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국가였었던 몽골족의 공격을 막아냈었던 쩌낭조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심을 잃어가지고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했었을 때는 바로 백성들의 힘 앞에는 쩌낭조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쩌낭조의 모든 귀족들이 옛날의 영광에 취해가지고서 그걸 내세우면서 백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나중에 가서 이 쩌낭조에 실망했었던 많은 백성들이 쩌낭조에 저항을 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이것의 결과 바로 쩌낭조가 망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필이면 그때가 바로 명나라의 영락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바로 명나라가 확장했을 때의 시기였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이 베트남 지역이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무제가 이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1000년 동안이나 자기네 나라의 영토였던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명분 하에 바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이 베트남을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했고 그것의 결과 이때 당시에 이 베트남의 세력들은 마침 쩌낭조가 무너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대고서 명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그만 명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의 통치를 받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에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한 10년 동안 이 명나라의 통치를 받긴 했었지만은 당시에 각 지역에서는 이 중국의 통치에 저항하는 반명 운동이 막 벌어지게 됐었거든요. 이제 한나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 바로 이런 반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레 러이라고 하는 그런 영웅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이 레 러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명나라 군대와 맨날 싸움을 벌였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좌절을 많이 했었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이 레 러이가 어느 날 바로 이제 그 서호라고 하는 호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서 명나라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게 알려주시오라고 딱 얘기하면서 하늘에게 열심히 빌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거북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웬 거북이가 이 서호라고 하는 그런 이 호수에서 웬 칼을 하나 물고서 이 레러이에게 칼을 건네준 겁니다. 그리고서 그 칼을 가지고서 명나라와 싸움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칼을 받고서 이때 당시에 레 러이는 바로 심기일전 해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명나라와 열심히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그렇게 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 러이는 기적적으로 명나라의 군대를 베트남 땅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명나라가 베트남을 점령한 지 10년이 딱 지난 다음에 나서 이제 일어났었던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레 러이는 자기가 거북이에게 받았었던 이 칼을 그대로 서호에다가 던져 넣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칼은 바로 서호라고 하는 그 호수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었죠. 바로 그런 전설이 숨어져 있는
바로 이 레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때 당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현재 하노이 지역에 하노이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했었던 건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레왕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15세기 때쯤에 명나라의 침략을 최종적으로 물리치고서 성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영역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남쪽에 여전히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레왕조 때는 최종적으로 이 참파를 공격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파까지 정복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힘을 키웠던 이때 당시 레왕조, 근데 넓어진 토지를 그냥 막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 행정체제를 열심히 정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었으며,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명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도 있었지만 이 베트남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딴 건 모르겠는데 중국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동경을 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때문에 중국의 바로 인재를 뽑는 제도라 볼 수 있었던 과거제라고 하는 것을 역시 시행을 하긴 합니다. 물론 기존에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실시했었던 것만큼 바로 이 과거제를 굉장히 빈번하게 시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형식적이라도 이 과거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이 레왕조에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인재로 등용되는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과거제의 교과서라 볼 수 있는 것이 유교 경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 중에서 당시에 출세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교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유학이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 타이는 이쪽에는 이제 캄보디아 지역인데, 이 캄보디아 지역을 제외해서 대략적으로 현재 이 정도에 위치했던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타이는 예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13세기 후반 때쯤에 스코타이라고 하는 왕국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스코타이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상자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 문자라고 하는 문자까지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중간에 이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아유타야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아유타야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바로 짜끄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 짜끄리 왕조가 이 국가를 통치하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영역이 굉장히 좀 좁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당시가 바로 제국주의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근처로 막 다가온 거예요. 당시에 이 짜끄리 왕조의 서쪽 지역은 영국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동쪽 지역은 프랑스가 차지를 한 거예요. 때문에 가운데에 낑겨 있었던 이 짜끄리 왕조는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의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에 이 짜끄리 왕조는 국제 정세를 굉장히 잘 이용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은 바로 이 프랑스와 직접적으로 국경선을 맞댄다고 한다면 자기네들끼리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 국경선을 맞대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때문에 이 가운데 있었던 바로 이 짜끄리 왕조가 바로 그런 점을 적절히 이용해 먹는다고 한다면 잘하면 국가를 유지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즉 일종의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볼 수 있겠죠. 나중에 가서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일부 토지들, 일부 영토 같은 것을 막 뺏기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영토의 일부를 내주면서라도 이 짜끄리 왕조는 계속해서 독립을 유지하게 됐었고, 그 결과 이 짜끄리 왕조가 바로 지금까지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 지역에서의 왕조가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얀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미얀마는 바로 이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전에
파간 왕조라고 하는 왕조 때는 이제 인도 지역에서부터 상좌부 불교를 수용을 해가지고서 점차 그 힘을 키워나가면서 불교 국가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작스럽게 몽골족이 쳐들어온 겁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바로 이 남송을 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서 이 몽골족이 쳐들어왔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이 미얀마 지역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나중에 꼼바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는 이때 당시에 이 꼼바오 왕조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타이가 있었던 이 지역까지도 멸망을 시킵니다. 즉 바로 아까 전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수코타이 왕조하고 그 다음에 짜꾸리 왕조 사이에 아유타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아유타야 왕조를 이 꼼바옹 왕조가 멸망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의 영토가 이 지역 거의 대부분은 다 장악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었겠죠. 자, 그렇긴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 미얀마가 통치했던 지역에는 여러 개의 종족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여러 개의 종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특정 종족이 주도하는 이 꼼바옹 왕조에 대해서 나머지 이 꼼바옹 왕조가 통치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또 다른 종족들이 이 꼼바옹 왕조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분란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분란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었지만 바로 이 미얀마 지역의 로힝야족과 같은 그런 소수민족 문제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식의 문제가 바로 지금까지도 존재해가지고서 미얀마의 통일에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바로 제대로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손잡고서 바로 지금 현재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를 물리치고서 미얀마가 바로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잘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서 통합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박한 그런 선생님의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미얀마 민주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동남아시아 이슬람 왕조의 등장. 첫 번째 밑줄 치겠습니다. 13세기 이후 밑줄 다음 줄에 빈칸해 주겠습니다. 이슬람교 전파. 자, 그 다음에 물라카 왕조, 마자파히 왕조의 약화로 동그라미 1번 15세기 말레이 반도의 성립 밑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물라카 해협 장악 동그라미 2번 물라카 해협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물라카 해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줄 16세기 향료 무역을 노렸었던 빈칸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망했다고 했었죠? 바로 포르투갈이라고 한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점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베트남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쳐주기 바랍니다. 물라카 왕조에다가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쩐 왕조 동그라미 1번 13세기 무렵에 성립됐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몽골의 침략을 물리쳤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타가 생겼죠. 몽골의 침략을 물리는 과정, 오타입니다. 치자 더 붙여주세요. 물리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성장이 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역사책. 뭐라고 했었죠? 베트남의 역사책 바로 대월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었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바로 베트남인들의 독특한 문자, 바로 쯔놈 문자. 그 다음에 별표 한 개 반, 레왕조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15세기 명의 침공을 물리치고 수립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참파를 정복하고, 동그라미 3번 지방 행정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과거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적인 인재를 뽑았다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4번 과거제, 동그라미 5번 유학 발전, 그 다음에 3번 타이 같은 경우에는요 별표 하나, 처음에 동그라미 1번 수코타이 왕조 때 13세기 후반 왕국을 건립했었고, 동그라미 2번 상좌부 불교를 수용했었고 발달시켰었는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타이 문자까지 만들었었죠. 하지만 동그라미 4번 나중에 가서 18세기에 빈칸을 짓겠습니다. 짜끄리
왕조 때 영국과 프랑스의 압박에도 독립을 유지해서 오늘날의 타이 왕조가 됐었다라는 거 하는 것까지 밑줄 쫙 쳐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미얀마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동감 1번 상좌부 불교 수용 및 발달. 동감 1번 상좌부 불교 수용 및 발달. 동감 2번 13세기 몽골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꼼방 왕조 때 타이의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키기도 했었지만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동족 사이에 갈등으로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밑줄 쳐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